부동산 경매꾼 부경꾼 박진규입니다. 요즘 온갖 매스컴에서 부동산 하락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에 많이 망설이실 텐데요. 오늘 저하고 보실 물건은 주택입니다. 여러분들이 혹할 만한 소액에다가 단독주택 단층 건물이 대지 평수하고 동일한 물건이 나왔어요. 흔히 볼 수 있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로 돈 만들 수 없을까 라고 자꾸 고민을 하다가 오늘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눈으로 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접근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실 물건 22타경에 50만 4,547번 사건 되겠고요.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56-210번지 물건이 되겠습니다. 앞에 나오는 행정구역 인천광역시 동구만 보고 닫아버리시는 분도 분명히 많을 거예요. 매스컴에서 인천 지역 부동산이 폭락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거 인천은 안 볼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가 10평 정도 되네요. 건물도 10평 정도 되고요. 주택입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토지에 10평의 건물이 있는 주택이 되겠고요. 토지 건물 일괄 매각으로 다른 이슈는 없습니다. 가격이 얼만가 하고 감정가를 쳐다보니까 4,900만 원짜리, 땅이 10평에 건물이 10평인데 4,900만 원짜리 물건이 나왔습니다. 자, 아래 내려가서 토지가 10평에 건물이 어떻게 10평이 들어앉았나 라고 쳐다보니까 온전하게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고요. 건물이 8.9평? 토지가 10평인데 건물이 8.9평? 건폐율이 거의 90%인데 좀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보니까 3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3종 일반 주거지역이 건폐율이 90%까지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측에 보니까 정식으로 85년 6월 28일에 사용 승인을 받은 합법적인 건물로 보여집니다. 또 궁금하면 참을 수가 없죠. 자, 이럴 때는 건축물 대장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일반 건축물 대장을 보니까 시멘트 블록조 주택으로 되어 있고 면적도 많네요. 29.46제곱미터가 맞고 아래쪽으로 내려보니까 사용 승인이 85년 6월 28일이 맞는데 어떻게 정식으로 사용 승인을 받았나 하고 아래쪽을 쳐다보니까 85년 7월 9일에 63년도 신축 건물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게 뭔가 하고 비고를 보니까 특정 건축물 양성화 정책에 따라서 85년 6월 28일에 63년도에 신축된 건축법하고 맞지 않지만 85년도 특정 건축물 양성화 정책에 따라서 불법 건축물로 놔둘 수가 없으니까 양성화 시켜줬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내 땅에 그냥 건물 막 짓고 건축법과 맞지 않게 63년도에 신축했지만 85년도에 양성화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대지 면적에 가득 차게 건물을 짓고 아직까지 그 건물을 유지하고 살고 있던 겁니다. 자, 찜찜한 기분이 사라지게 해소를 했으니까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건물인지 외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관은 이렇게 생겼네요. 62년도에 건물이 지어졌고 85년도에 양성화한 건물치고는 굉장히 준수해 보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중간에 개보수를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렇게 벽돌로 만들어진 건물이고요. 제시의 건물로 되어 있는 차양, 샤시로 되어 있는 부분도 깔끔하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해서 내 땅에 온전하게 건물을 다 올렸고요. 내부를 들여다보니까 이거는 10평짜리 건물에 10평이 들어서 있으니까 거의 다 건물 내부라고 보여지는데 내부를 보니까 쓰레기가 이렇게 많이 쌓여 있는 걸로 보이네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내부 사진이 한 장 있는데 이 사진을 봐서는 살림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지는 현장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건물의 형태는 이렇게 땅 모양이 이렇게 됐는데 건물이 이렇게 가득 차 있고 요 빈틈조차 샤시 차양으로 막아서 10평짜리 토지에 10평짜리 건물이 들어서 꽉 차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우선은 장점이라고 보여지는 건 땅이 10평밖에 안 되는데 주택을 10평 온전하게 거의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효율성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인천 동구에 내가 주택을 5천만 원 주고 살 가치가 있을까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또 부동산 경기가 이러하다는데 향후에도 더 떨어지면 어떡해? 5천에 샀는데 4천에도 안 팔리면 어떡해? 라는 고민을 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법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매각물건 명세서를 보니까 등기부상의 권리 분석도 특별할 게 없어요. 그리고 임차인도 현재는 없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전입세대가 없어요. 따라서 명도에도 큰 이슈가 없을 것 같아서 다른 특이사항은 없고 소액 투자는 하고 싶은데 라는 관점에서 5천만 원짜리 주택을 사도 되나 안 되나 이 물건을 보게 되겠죠. 아니 10평짜리 땅에 10평짜리 건물이고 5천만 원밖에 안 하는데 뭔가 냄새가 나는데 다른 방법의 접근은 없을까라는 면에서 저는 이런 식으로 한번 접근을 해봤습니다. 우선 제가 강조하고 있듯이 어떤 부동산을 사든지 본 부동산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 상권과 입지를 쳐다보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주택이어서 상권이 상관없다가 아니라 주택이어도 어디에 위치해 있지? 라고 관심 있게 한번 보자는 거예요. 지도를 눌러서 저희 부동산 목적물의 위치를 보니까 우선 눈에 띄는 게 동인천역이 보이네요. 오, 동인천역? 지역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더라도 동인천역이 좀 활성화되어 있는 곳이다. 재래상권으로는 활성화된 상권이다 라는 거는 여러분들 좀 아실 거기 때문에 동인천역 근처에 있으면 우선 동인천역에 북광장 있는 쪽에 있구나, 그러면은 북광장에 접근이 가능하구나 정도는 아실 수가 있을 거고요. 인천역에서도 지하철역에서 그거 보니까 약 500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뭐 한번 꺾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앞으로만 가면 되네요. 직진해서 500m 떨어진 상권이다 라고 우선 쳐다볼 수 있겠고요. 저는 단독주택을 봤기 때문에 주변이 오래된 구도심 상권인 줄 알았더니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많이 보여요. 스카이뷰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쪽도 아파트. 오히려 아파트에 속해 있는, 아파트에 가려져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사진상으로 본 과연 그 물건이 이 아파트 단지 사이에 있는 게 맞는 건가 싶을 정도의 느낌이 들 정도예요. 아래쪽에 있는 아파트 단지를 보니까 22년 8월 준공으로 되어 있고 올해 준공을 했다라고 되어 있고 2,500세대 정도가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대단지고요. 위쪽 저희 부동산 목적물과 가까운 곳도 눌러보니까 2003년도에 준공이 됐는데 2,700세대 정도나 돼요. 세대수가 굉장히 많은 대단지 아파트가 앞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 위쪽으로 보더라도 이건 단지가 커 보이진 않는데 90년도에 준공된 1140세대 아파트와 또 아래쪽에 있는 354세대, 또 인접해 있는 386세대 이렇게 합쳐보니까 우리 상권이라고 보기에는 1차 상권 봐도 5,000세대가 훌쩍 넘어가는 아파트 배우 세대를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위치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보니까 우리 분명히 단독주택이라 그랬는데 과연 이곳에 단독주택이 있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여기에 왜 단독주택이 있죠? 아파트 대단지 앞쪽에 주택이 있나요? 아니죠. 상가가 들어서 있죠. 아파트 주민들이 소비할 수 있는 근생 상가가 많이 들어오죠. 자, 그런데 우리 위치 또한 보니까 근생 상가가 들어와야 되는 자리로 보여지는데 좀 더 키워보니까 앞쪽에 위치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뒤편에 위치해 있네요. 아까 사진상에 보셨던 주택이 뒤편, 아주 자그마한 길 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뒤편에 앉혀져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앞쪽에 있는 건물의 뒤편 쪽에 있다. 사람이 도로를 보아하니 차량은 못 다닐 것 같고 사람이 걸어 다니는 쪽으로 주택이 단층 건물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로드뷰로 조금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너 사거리를 보아하니까 이쪽이네요. 자, 다시 이야기해서 좌측으로 2,700세대 정도 대단지 아파트가 있고 이쪽으로 다 합쳐서 1,000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 단지가 있는 코너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삼거리 상권인데도 불구하고 그 코너 자리가 2층짜리 근생상가밖에 안 보여요. 우리 건 어디 있다고요? 이 근생사가 뒤편에 있는 단층짜리 주택이라고요. 좀 맞지가 않아요. 주변이 아파트로 다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근생상권이 형성되어 있는데 아까 주변을 보더라도 특별히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위치라고 보여지는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상가들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런 주변 1차 상권이 5,000세대 정도 된다. 그러면 어떤 업종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죠? 그렇죠. 학원이나 뭐 병원들, 소아과, 내과, 이비인후과, 그리고 부동산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야겠죠? 근데 주변을 보니까 그런 업종들이 들어올 만한 상권이 별로 형성되어 있지 않아요. 자, 조금 더 나가보도록 할까요? 본 메인 도로를 따라서 이동을 한번 해볼게요.
2층짜리 상가에는 뭐 그냥 필수적인 업종들이 들어와 있는 걸로 보이고, 이렇게 별로 뭐 활성화되지 않은 상가에도 학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드디어 조금 어느 정도 큰 규모가 있는 상가를 보니까, 그렇죠, 이렇게 학원들이 밀집돼 있어야죠. 근데 병원들은 또 보이지가 않네요. 병원도 좀 보여야 되는데 치과는 있네요. 이쪽에 보니까 치과는 보이긴 하고요. 나머진 학원들로 차여져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 소비 여력이 어딘가로 흘러가겠죠. 흘러가서 차려줘야 되는데, 이쪽에도 학원가가 형성되어 있다기보다는 띄엄띄엄 형성된 걸로 보여지고요. 이 길가 쪽엔 드디어 좀 큰 건물이 나왔는데, 요건 보니까 오피스텔 건물로 보이고요. 오피스텔 건물에 1층은 근생상가로 들어와 있고, 보니까 신축으로 보이는데 신축임에도 불구하고 상가는 다 나간 걸로 보여집니다. 핸드폰 가게, 약국 들어와 있고, 뭐 와플집, 이건 뭘까요? 커피 전문점으로 보이네요. 커피 전문점, 이 정도 들어와 있는 걸로 보여요. 자, 요 정도로밖에 형성이 안 돼 있다. 요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앞쪽이 동인천역이 되겠고요. 자, 동인천역 상권까지 가기 전까지는 근생상권의 상권에는 특별히 업종이 밀집되어 있는 상가가 보여지지 않아요. 다시 한번 지도로 돌아와서 항공사진을 보도록 할게요. 방금처럼 이야기한 것처럼 본 부동산 목적물의 주변은 대부분 아파트 단지로 둘러싸여 있는 걸 알게 되는데, 우리가 위치한 곳에 만약에 큰 근생상가가 들어온다 그러면 분양이 굉장히 잘 될 것 같지 않나요? 5,000세대 정도의 배우 세대를 끼고 있기 때문에 이쪽은 신축 상가가 들어온다면 굉장히 사업성이 좋을 것 같은데, 2층짜리 상가와 1층짜리 단독주택으로 사용하기에는 너무 아까워 보여요. 자, 그러면 우리 땅에 건물을 새로 지으면 되지? 맞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제가 평소에 강조하는 건 뭐죠? 그렇죠, 부동산 목적물의 가치 상승이죠. 밸류업 작업이에요. 자,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경매 목적물은 분명히 주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을 바꿔보자고요. 본 부동산 목적물을 근린 상가가 들어올 수 있는 부지로 제공을 한다면, 앞쪽에 2층 상가와 뒤쪽에 단독주택이 합쳐져서 큰 상가를 이룬다면 5,000세대 배우 단지를 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동산 가치가 올라갈 걸로 추정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본 부동산 목적물을 취득하더라도 10평짜리 대지와 10평짜리 건축물밖에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본 개발을 주도하긴 어렵겠으나, 본 개발의 사업성이 있다라는 판단을 다른 인접 토지주들도 알게 해준다면 서로 간의 윈윈 전략으로 충분히 가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우리 본 부동산 목적물과 인접 토지가, 토지의 용도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 필요는 분명히 있다는 거죠. 토지 용도는 뭐라 그랬죠? 토지의 계급장이라 그랬습니다. 본 토지가 어디까지 개발이 가능한지를 보고 투자에 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계급을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죠,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들어가 봐라. 그래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들어와 보니까 토지의 용도 지역이 어떻게 돼 있죠? 그렇습니다. 3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의 인접 토지 또한 전부 다 3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대한민국의 모든 토지는 4가지의 토지 용도로 구분이 되죠. 그 중에서 도시 지역의 4가지 용도 지역 중에 주거 지역 중에 가장 좋은 지역 중에 하나인 3종 일반 주거 지역이라는 거예요. 건폐율과 용적률이 넓고 높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있는 땅에 2층짜리 근생상가와 단층짜리 단독주택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은 본 토지를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저평가될 수밖에 없게 토지를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저희의 부동산 목적물이 소재한 땅에서 작게는 3-4개 필지와 많게는 10여 개가 넘는 필지가 합쳐진다 그러면, 작게는 80여 평부터 크게는 300평 정도 되는 건축물의 신축이 가능한 땅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높게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땅이 된다는 거죠. 다르게 이야기한다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행사나 토지주가 있다 그러면 저희의 토지는 꼭 필요한 땅이 되겠죠.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출구 전략을 더 이상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이 정도로 접근을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애초에 저하고 처음에 본 물건을 보셨던 주택으로 볼 필요가 과연 있을까요? 주택을 사서 주택 가격이 오르기를 바라시나요? 아니면 주택을 사셔서 토지값이 떨어질까봐 걱정이 되시나요?
그러면 맨 처음에 여러분들이 본 부동산 목적물을 주택으로 쳐다보던 관점에서 다른 관점에서 한번 쳐다볼게요. 이건 분명히 주택인데 감정가가 4,900만 원이고 공시가는 당연히 1억이 안 되는 물건이죠. 따라서 취득세도 다주택자여도 일반 주택으로 칠 수가 있는 거고, 또 다주택자에서 현재 제약을 받긴 하겠지만 본 주택을 나는 분명히 주택의 목적으로 사지 않았다면, 취득 후 멸시를 해버린다면, 일반 토지로 내가 갖고 있는다면 으로 생각한다면 시골이나 아니면 앞으로 여기가 개발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대지를 취득해서 개발되기만 기다리고 비나이다 할 바에는 사업성이 있는 땅에 개발지를 갖고 있는다 그러면 여러 가지 출구 전략을 잡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지만 본 부동산 목적물을 접근하는 게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고 싶은 사람의 입장이냐 투자자의 입장이냐에 따라서 본 부동산을 쳐다보는 형태가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충분히 사업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본 부동산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게 가능하다라고 판단은 합니다. 단 여기에서 중요한 건 개인의 역량의 차이겠죠. 이렇게 만들 역량이 있느냐 없느냐, 또 출구 전략을 내가 언제 잡아서 어느 타이밍에 빠져나올 거냐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되겠죠. 본 영상의 촬영일은 22년 10월 19일이에요. 그런데 본 부동산 목적물은 22년 10월 13일에 경매가 진행이 됐고 감정가 4,900만 원일 때 인천에 있는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2명이나 입찰을 했고요. 차순위는 최저가보다 조금 더 적어냈는데 낙찰받으신 분은 본 부동산 목적물의 가치를 다르게 판단하신 것 같아요. 감정가보다 15% 더 적었습니다. 115% 가격에 낙찰을 받으셨어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낙찰자는 낙찰을 잘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이 자체는 본 부동산의 가치를 어떻게 쳐다보고 어떤 출구 전략으로 낙찰 받았냐에 달려있다라는 게 오늘 영상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낙찰됐으니까 끝났습니다 라고 끝내자고 하자니 또 부경꾼 채널 좋아하시는 분들, 고차원 배우면 좀 더 다각적으로 봤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시니까 한 가지 팁을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매 물건을 쳐다볼 때 권리 분석 매우 중요하지만 본 경매의 스토리에 집중해라. 스토리에 집중하면 다르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본 경매 사건의 스토리에 한번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에 집중하기 위해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로 들어와 봤습니다. 자, 현재 소유자는 어떻게 취득했나를 보니까 21년 11월 22일 날 매매를 해서 12월 13일에 등기 신청을 했습니다. 자, 소유자 최길 땡씨가 매매로 본 부동산을 취득을 하셨고요. 매매 가격을 쳐다보니까 신고 가격은 4천만 원에 취득하셨네요. 방금 우리는 4,900만 원 감정가도 싸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4천만 원에 취득하셨어요. 즉 평당 약 400만 원 꼴의 대지와 건물을 취득하신 꼴이 되죠. 4천만 원에 취득하셨는데 왜 경매로 날리게 됐나? 라고 울그를 보아하니 을구가 깨끗합니다. 소유권 이외 권리 하자가 하나도 없는 깨끗한 물건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경매가 진행됐지? 하고 각구로 올라가 보니까 경매 개시가 강제 경매로 인해서 이루어졌어요. 양수금 사건이었고요. 17년 10월 11일 날 예스자산 대부가 현재 소유자 최길땡님을 상대로 소송을 시작해서 18년 1월 18일에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본 판결이 확정이 됐고요. 이 확정 판결은 과거에 이루어졌어요. 언제보다 과거죠? 본 부동산 목적물을 취득한 것보다 과거라는 거죠. 21년 12월에 소유자가 취득했기 때문에 21년 12월에 취득하기 이전의 사건에 판결문을 가지고 있다가 조사를 해보니까 소유자가 자산이 생겼네, 경매 넣어야지 하고 경매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데 스토리에 집중하기 위해서 소유자는 어떤 마음일까를 한번 쳐다보자는 거예요. 자, 등기부를 보니까 21년 12월에 취득을 4천만 원에 했는데 22년 2월 달에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강제 경매가 신청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건 18년도 확정된 판결에 의해서 경매가 시작된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라면 정상적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본 경매를 취하시키려고 노력을 하겠죠. 4천만 원짜리 주택을 1,800만 원 채권액으로 날리기에는 아깝잖아요. 자, 그러면 소유자는 취하하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본 부동산 목적물에는 어떠한 담보로 제공을 하거나 대출이 없었기 때문에 본 주택만으로도 경매를 취할 정도의 대출을 일으킬 수 있는 여력이 있음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경매를 취하지 않았어요.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 경매가 진행되고 낙찰까지 된 겁니다. 그러면 1,800만 원 하자를 막지 못해서 5,600만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이제는 소유자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4천만 원에 산 게 5,600에 낙찰됐으니까 야, 단기 차익으로 이익을 거뒀다라고 좋아하실까요? 아니면 야, 내가 4천에 샀지만 내가 보기엔 1억 원의 가치가 있는데 싸게 낙찰됐어. 그러니까 본 경매를 취하해야지 라는 마음일까요? 자, 그 소유자분의 마음은 본 경매 사건이 최고가 매수인이 최종 잔금을 내고 소유권이 바뀔 때까지 본 경매를 취하시키려는 노력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보면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제가 이야기했으면 눈치 빠르신 분들은 금방 눈치를 채시겠지만 본 경매 사건은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게 낙찰을 받으신 분도, 전 소유자분도, 그리고 본 물건을 놓치고 아쉬워하는 분도 충분히 다른 각도로 검토를 하셔야 되는 이유가 된다는 사항이 하나의 여러분들의 고차원 경매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조금 더 고차원 경매에 집중하신다면 부동산 하락기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상관없어요, 저희하고는요. 고차원 경매는 주변의 정책과 시세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나만의 영향으로 나만의 출구 전략을 잡아서 100% 안전한 투자가 가능한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오늘도 잊지 마시고 고차원 경매로 나아가시기를 부경꾼은 언제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